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지난번 갭 다운 이후 영상이 없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집안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매매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매매에 목숨 걸 일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를 깼고 마켓 센티먼트는 최악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 숏을 쌓는 것은 테일 리스크를 먹겠다는 베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투자의 구루들이 4분기가 되기 전에 주식을 최대한 팔아치우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도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발생한다면 코로나 때까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죠. 제가 왜 롱 관점을 유지한지, 그리고 테일 리스크는 무엇인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 1%로 출발한 상황에서 초반 매물을 극복하고 반등이 나온 듯 했으나 적극적인 반등은 없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들을 죄다 깨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꾸준히 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실패하고 저점을 일시적으로 갱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시장이 아주 선방했다라고 생각해요. 우선 오전장에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포인트 내외의 백오데이션으로 등락을 했죠. 이 정도로 낮은 베이시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7일이 하락대를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9월 7일에는 대량의 선물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동일한 베이시스 백오데이션을 기록하고 있지만 선물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장중에 1,500억 내외를 기록했죠. 근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낮은 베이시스를 유도하면서 선물 매수분을 손절시킨 것이지 신규로 이 자리에서 숏을 쌓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거의 마이너스 2.2포인트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2.2포인트의 시장 충격 비용을 주고서라도 시장을 아래로 숏을 치는 것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자, 선물 미결 작정도 한 3,800가량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차익거래용으로 들어온 수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지성 신규 매도예요. 그러면 투기적으로 하방을 바라보고 장중에 꾸준히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한 가지 안타까운 신호가 나왔는데 오늘의 갭다운으로 콜옵션 310 이상은 죄다 평균 발행 단가를 깨버렸죠.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시장이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변동성이 죽으면서 반등을 할 때 풋매도로 쫓아가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테일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풋옵션은 얼마든지 또 폭등할 수 있죠. 그래서 롱을 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리스크 테이킹을 그만큼 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려운 장으로 진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볼게요. 오늘의 갭 다운 폭이 이 목요일날 선물 베이시스 강세 마감을 고려한다면 그닥 크다고 할 수 없죠. 또 외가격 풋옵션이 지금 살짝 스마일이 돌아 있어요. 이것은 풋옵션 롤링다운 해지 수요가 생겨서 그런 거죠. 그러면 막판에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0.79포인트,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거의 2.2포인트나 밀었죠. 이거는 사실상 풋옵션도 롤링다운이 나왔고 하방 시세는 다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먼 외가격 풋옵션은 다음 주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고점을 찍고 밀리든 아니면 그냥 밀리든 죽으러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반등을 얼마 할 거냐 이건 문제인데 지금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콜옵션 310 이상이 최다 이제 평균 발행 단가를 깼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콜 미결이 증가하면서 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콜옵션 미결 증가 없이 바로 풋 미결만 증가하면서 다시 당길 것인지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풋옵션 미결은 또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이제 환매가 나왔긴 하지만 일단 롤오버가 됐으면 롤링 다운이 됐으면 신규로 시장에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전일 마감한 EWI 한국물 ETF는 0.8%대 반등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변동성 또한 V코스피 기준 19포인트를 기준으로 좁은 폭에서 등락을 했죠. 근데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 변동성이 계속 올해 내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도 금요일날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는 변동성이 부러졌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또 마켓 센티먼트를 약하게 만든 게
달러원 시장인데 이 1,400원을 남겨놓고 뭐 옥신각신하다가 달러원 시장에 그 당국 개입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한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월요일날 증시가 갭상승한 다음에 바로 부러지고 뭐 아시아 증시도 또 추가로 쳐맞는다. 이러면 세게 쳐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초반에만 약간 늘려서 가벼운 조정을 마감하면서 콜옵션 프리미엄만 하루 더 뺀다. 그러면 저는 증시가 아주 의미 있는 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 전환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뭘 믿고 그렇게 시장을 좋게 보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지금 과도한 언더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통 시장이 악재들로 도배되어 있죠. 근데 지역별로 시장의 핵심을 살펴볼게요. 이슈들을. 자, 아시아랑 EM 증시, 이머징 마켓은 글로벌 리세션을 지금 과도하게 땡겨와서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또 유럽 증시 또한 에너지 위기를 지금 과도하게 땡겨왔죠. 이따가 유럽 세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전력 가격이랑 천연가스 가격 모두 어제로 아주 확실하게 쳐맞아버렸어요. 자, 그럼 미국은 어떤가 보면 미국 또한 금요일 옵션 만기로 롱포드를 확실하게 다 죽여놨죠. 그런 상황에서 장마감 2시간 남겨놓고 다 땡겼어요. 그러니까 CPI 발표 전에 계속해서 콜감마 쌓아가면서 위로 베팅했던 애들 다 죽였고 풋도 조금 돈이 된 줄 알았는데 다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동성이 고점을 살짝 넘겼다가 죽었거든요. 자, 이는데 4분기 시작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마지막 성과를 낼 기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여기서 숏을 칠 수 있을까요? 숏을 친다는 얘기는 이 헤지펀드 애들은 숏을 칠 수 있겠죠. 하지만 롱 온리 애들은 이때 지르지 않으면 지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숏을 여기서 친다는 것은 마켓 크래쉬에 베팅하는 것인데 지역별로 뭐 밀리는 어떤 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 베타가 큰 쪽은 이 팬데믹 때로 처박히겠다는 것인데 과연 여기서 그 수준까지 처박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번 CPI 발표 전에 시장이 오른 것처럼 아주 포모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미국 옵션망이 끝났고 이제 투자자들은 FOMC 기다리고 있죠. 저는 100bp 올리든 뭐 75bp 올리든 시장은 무슨 핑계를 대서든 이제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0bp란 재료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아야 밀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100bp가 나오면 당일은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밀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시장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을 재앙으로 보고 있다는 그루들이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숫자들은 전혀 재앙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시장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마켓 메이커들입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얘네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변동성을 키워요. 근데 어제도 미국 변동성은 30포인트 넘기지 못했죠. 게다가 막판이 반등으로 다 쳐박았어요. 그리고 변동성 선물은 콘탱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실질 변동성은 변동성 지수가 26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실질 변동성 한 19포인트 정도, 20포인트도 못 넘겼어요. 그런데 무슨 폭락이 어딨어요. 자, 시황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아시아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도 지수 선물 옵션 만기로 하루 종일 눌렸습니다. 근데 장중 흐름은 초반에 풋옵션 환매로 시장이 눌렸는데 거기서부터는 롤링다운 허용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닥스는 독일 지수 선물은 12,700선 지킨 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폭락을 했다기보다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USCPI 발표 전에 이 콜감마 상황 살리면서 시장을 띄워놓은 거 요걸 다 도루묵시켰다 이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유러피안 마켓 랩을 보면 3개월 만에 뭐 최악의 주간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겁을 엄청 줬어요. 근데 나온 뉴스들 보면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 주식형 펀드에서 31주 연속 유출이 됐다는 거 생각해보면 야 이거 얘네들 익스포저가 너무 낮는데 이런 빈지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로존이 물가지표는 전월 대비 0.6% 상승으로 시장 참여자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통화시장이나 상품시장은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지난번 수요일에 CPI 발표 때 이미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뉴스로는 뭐 라가르드가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요거를 뭐 절대적으로 피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22의 그 올리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리세션 위험이 임금을 억제하고 있다. 이거는 그 임금 물가 폭주 이런 거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라가르드
라가르드가 인플레이션을 인식하는 배경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라가르드가 입만 동동 떠 있는 정치인 출신이죠. 그래서 현실 인식이 좀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어제 시장 반응 잘 보면 유럽 단기 채권은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로화도 반등을 했어요. 이거 서로 쌍이 안 맞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천연가스나 전력 가격은 급락을 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거 시장 리스크 이제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 응? 에너지 위기 이제 끝나가는 거라고 봐야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별다른 뉴스거리 없는 가운데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거의 마지막 눌림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상품 시장에서는 굴이나 골드 모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의미 있는 양봉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기름은 이제 옵션 만기가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뉴스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양옵션 클래스에서 프리미엄만 잔뜩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천연가스가 7.817달러로 무려 5.74%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8월에 기록한 저점권까지 내려온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유럽은 이번 9월 초에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천연가스인데 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아주 급등을 보여주고 쭉 밀렸죠. 그런데 그 미국 천연가스는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고점을 쳤어요. 그래서 이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 8월 초의 가격대에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위기가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신호로 봐야겠죠. 참고로 이 유럽 천연가스 TTF 이거 1개월 선도 가격이 메가시당 187.5달러까지 5유로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롱 잡으실 수 있을까요? 주봉을 이렇게 꺾어놨으면 사망 신고 받았다고 해야 되죠. 사망 선고 받았다고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유로존 에너지 위기가 끝나고 있는데 증시가 뭘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8월 9월 조정은 저는 유로존 에너지 위기가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나간다? 그런 상황에서 더 밀린다? 글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하이힐드인데 하이힐드도 약간은 쌍바닥 같아요. 원래는 여기서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원래 그 한 주를 마감하고 나서는 마지막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마지막 바닥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일중 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시가 저가의 종가 고가의 바닥을 형성하는 흐름이었어요. 이게 잘 보면 이 주식 그 대부분이 이건 미국 세션에서 얘기하지. 대부분이 대형주들도 어제 바닥 찍고 쭉 종가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시장이 원이어로 볼까요? 다 바닥을 친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오케이. 그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갭다운이 나오면서 유럽 세션 지나면서 계속 매도 압력이 쌓였는데 이 본장 개장 전에 그 지수의 갭다운 폭을 감안하면 변동성은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반 30분 동안 진짜 오지게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가고 이러느라고 이제 시장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 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역대급 매도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죄다 받아낸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일부에서는 풋옵션 월물 롤오버로 당월물 풋옵션 매도하고 차월물 풋옵션 매수해서 시장이 방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견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차월물 풋옵션 변동성이 그다지 많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지는 해지일 뿐이지 시장이 상승을 연속적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시장이 진짜 하락을 하려면 일봉상 급등락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경제지표도 의미 있는 방향성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약간 늘렸고 또 소비자 기대지수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해. 근데 그것보다는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중국이 소매 판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또 산업 생산 잘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중화권 증시도 지금 선물옵션 만기가 가까워서 오히려 눌렸죠. 그래서 의미 있는 방향성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는 페덱스의 20%대 마이너스 20%대 갭다운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이 페덱스도 공매도가 오지간히 쌓여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거 페덱스가 2018년 이후로 이 아마존 프라임과의 그 리테일량 소포장 택배 경쟁이 심화돼서 원래 이때 죽어가려는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아주 대공황을 보여버렸죠.
그래서 기사회생을 했는데 이게 그냥 도루묵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 페덱스 CEO가 말한 대로 뭐 향후 경기 전망이 암흑이라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한다? 물론 그래서 UPS도 빠지긴 했어요. UPS 보면 UPS도 빠지긴 했는데 UPS는 애당초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얘는 그 페덱스랑 약간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죠. 페덱스는 2018년 이후로 다 죽었다가 2020년 그 팬데믹 때 살아난 건데 얘는 얼마 안 빠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얼마 안 빠졌거든요. 사실 그 페덱스의 말대로 경기 전망이 꺾인다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이 아래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페덱스는 코로나 거품이 완전히 빠졌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페덱스 이제 단골 고객인데 참 골치 아프네. 자,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저희 회사인데 페덱스가 엄청나게 올해 초에 프로모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뭐 할인을 때리나. 제가 이제 뭐 싱가포르로 물건 보낼 일도 많고 그랬는데 엄청 할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 왜 그러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얘들은 자체 경쟁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페덱스 CEO가 말한 건 약간은 좀 변명 같게 느껴져요. 자 어쨌든 미국 증시는 초반 30분 동안 강력한 매도가 나왔는데 이후 계속해서 반등 시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등과 매도가 섞이면서 막 수렴을 하다가 새벽 3시 25분부터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그냥 거의 막 바닥에서 1.5% 강력한 쇼커버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긴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사실 이 나스닥 라지캡들 보면 초반 30분만 매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수가 받쳤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초반에만 떴죠. 이후로는 줄곧 공방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변동성 매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 이제는 아래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다만 개별 종목단에서는 중국 관련 주식이 계속 밀리면서 지금 신저가를 찍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기름 주식도 살짝 꺾인 것도 이거 부담스럽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선물 옵션 만기에 의한 의미 없는 등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롱을 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점 밀려 내려가서 지난 7월이 저점권까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봤자 선물로 10포인트 이내에 불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남은 이벤트는 중화권 증시가 이머징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언더슈팅을 준 리스크 그리고 FOMC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금리 인상 75bp는 저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100bp가 나오면 일시적인 쇼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시적인 쇼크라고 봐요. 그냥 거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밀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중화권 증시 또한 지난 8월 25일이 강력한 쇼커버링을 뭐 기대하는 건 좀 오버액션이라 할지라도 시장은 지금 중화권 증시가 지금 석 달가량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투매가 나온다면 모를까 더 밀리기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장이 심리적 악재인 달러원은 1400도 돌파 1400원 돌파가 당국이 구두 개입으로 저지됐거든요. 그리고 외가격 풋옵션 롤링 다운이 나와서 지금 통통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숏을 적극적으로 잡는 게 저는 안 내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도 기본적인 방향성은 롱으로 보면서 수량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FOMC 전후로 전체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즉 달러의 일방적 강세가 꺾이고 금리 상승도 멈추거나 오히려 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도 끝났고 선물 변동성 선물의 베고데이션도 끝났어요. 콘택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또 무슨 악재가 있을까요? 또 토요일에 발표된 CFTC S&P 500 이 선물 투기적인 순 포지션이 거의 역대급에 도달해서 지금 28만 1천 계약이나 쌓여 있어요. 이런 거를 크라우디드라고 하죠. 다들 지금 숏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안 부러진다? 그리고 어제처럼 아래꼬리 쫙 달아버린다? 그러면 아주 뜨거워하고 강력한 커버링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전체 그림을 본다면 이번 주 초에는 조심스러운 반등이 그리고 FOMC에서 마지막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다이렉트로 위로 튀어서 상당히 큰 그러니까 주봉을 어떻게든 바닥 확인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주봉상 종가 저가로 처박힌다 그러면 하락은 인정해야죠. 그래서 상당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 나스닥 선물 매수 이걸 콜옵션 매수로 전환하고 하방은 막고 업사이드만 열어놓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어차피 지금 잔존일 대비로는 콜옵션 비싸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선물 매수 손절하는 대신에 콜옵션 매수로 그러니까 주봉 종가 저가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시장인데 생각보다 바닥이 가까웠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특히 파생라는 입장에서는 롱과 숏 양방향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반등이 대추세를 먹지 못하고 조금 올라왔다고 숏을 잡는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싹 물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시점에서는 주식 매수자들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른바 이 가격대에서는 물리더라도 롱으로 쳐 물려야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해지를 하면서 버텨야지. 숏만 좋아하다가는 시간이 지나보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생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물론 오버 액션이 나왔을 때는 숏을 잡아야죠. 그리고 과도하다 싶을 때는 숏을 쌓는 게 맞는데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이것을 완전히 그 숏을 세게 잡는다? 이것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려면 빅쇼트 좋아하는 사람 치고 돈 제대로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빅쇼트는 자주 안 나옵니다. 예. 자, 힘내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